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핵심은 최우선 변제금만큼의 무이자 대출 피해자 요건 확대 등인데요. 그런데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빚이 넘치는데 또 빚을 내라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죠. 이종근 시사평론가, 황명선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야기를 했던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5번째 논의 끝에 드디어 이번에 합의를 했는데 일단 주요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야가 합의가 안 이루어진 부분이 바로 최우선 변제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이제 임차인이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어떤 은행권보다 먼저 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번 전세 사기의 대부분의 유형이 후순위가 되거나 혹은 2중, 3중으로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그런 어떤 먼저 받아야 되는 은행 등 대출을 받은 그런 은행권이 먼저 가져갔을 경우 그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정부가 먼저 그것을 돌려주고 그다음에 채권을 매입을 해서 구상권을 행사를 해서 그다음에 그 사기꾼들에게 받아낸다라는 그런 어떤 안을 내놨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위헌적인 요소,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률상의 형평성, 다른 사기들, 예를 들어서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여러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네. 사기와 관련된 것은 또 어떻게 그러면 그랬을 때 또 정부가 어떻게 나설 수 있느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서 이 10년간 무이자 대출 그 초과는 저이자 대출, 초과 금액에 대해서 또 저이자로 대출해주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최우선 변제금을 보전해준다라는 방침을 여야가 지금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미 언론에서 좀 보도가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그리고 쟁점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최대 쟁점이었던 게 사실은 선구제 후구상 이 부분이었는데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네, 좀 아쉽죠. 그래도 뭐 다행히 그 소회에서 통과돼서 25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생명 지금 4분의 이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 운명을 했거든요. 올 초부터 최근까지 4분, 지금까지 오면서 집권 여당이 이 정책과 관련된 대안은 태도가 굉장히 무책임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지금 5번째 회의 때 어저께 극적으로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타협이 되었지만 저희 민주당에서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이런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특히 이 전세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이게 빚이에요. 근데 이것도 날리고 뭐 지금 미흡합니다만은 국가에서 일부 전세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하니 결국 빚에 빚이 늘어나는 이런 부족한 이런 그런 합의의 그 법안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 당초 민주당이 선지원 후 구상권 제도가 정말 그 목숨 잃은 4분들 그리고 위초월구 같은 경우는 70%가 이 그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대상되는 분들이 한 17.8%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쉽지만 다행이지만 그러나 후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좀 보완해 가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번 법안에 대한 평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많은 부분들이 좀 확대된 부분은 있어요. 이를테면 전세 사기와 관련된 어떤 유형을 좀 더 넓혔다는 점, 예를 들어서 뭐 깡통 전세라든지 혹은 신탁 사기, 이중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다. 피해자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 하고요. 그다음에 신용 연체와 관련해서 사실 이 피해자들의 어떤 이중적인 피해가 바로 신용이 이제 그 불량하게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20년간 유예해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아니해서 빨리 주거를 안정시키는 어떤 그런 효과를 보이게 하고요. 또 전세대출금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부분들을 빨리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진 점은 높이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저도 이 주거와 관련된 문제, 의식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안타깝게 이렇게 이 희생된 분들이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의 어떤 책임이다. 예를 들어서 사기와 관련된 어떤 부분, 뭐 이 최근에 뭐 주가와 관련된 그런 주가 시세 조정과 관련된 피해자 분들 역시 사실상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어떤 그런 그 금융 정책이라든지 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많거든요. 보이스피싱 역시 안타깝게 정말 그 유명한 달리하신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 재산을 그냥 날려서 거기에 대해서 사기를 당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고 해서 모든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정부가 먼저 이것을 보상을 해준다라고 나선다면 이건 이렇게 이 법률의 어떤 형평성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어디까지 그럼 정부가 다 해결해 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또 남거든요. 해서 저는 뭐 지금 대변인 말씀처럼 보완해야 된다. 사실 보완의 여지는 많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 원칙을 끝까지 어떻게든 지키려는 어떤 입장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제 두 분의 평가를 들었고 이제 공통되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보완에 대한 부분이 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피해자들의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봤더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완 수정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인 겁니까? 얼마든지 이 본회의에서 하기 전까지 기간은 뭐 내일 모레 이틀 동안은 남아있다라고 봐집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두 가지 보증금 선고제 세입자 2년 한시로 돼 있는데요. 이분들 자격이 2년이 넘어가면 자격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무이자 대출 보증금 기준을 책정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해서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문제점들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은 특별법에 담지 못한 것 보완 입법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번에 이제 합의된 것은 어쨌든 목요일이 지나면 시행이 되는 거고 네, 지금 소위에 통과했기 예. 때문에 일단 국토위에서 이것을 넘겨야 되고 그럼 본회의에서 이제 그 결정을 하는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예.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뭐 본회의에서 통과는 될 것 같고요. 그럼 민주당에서 말하는 보완 입법은 사실상 이번에 24일 날 어려운 이제 거죠.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하고 25일 날 이제 본회의에서 상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뭔가 좀 여야가 협의를 더해서 미비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 기간 안에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런데 일단 지금 굉장히 이 5일 5번째 회의까지 예. 진통을 겪었던 부분이 있고요. 저는 최우선 변제금 부분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액수에 대한 부분, 이 전세 보증금도 사실 5천만 원 딱 올렸더라고요. 4억 5천에서 5억으로. 그런데 사실은 5억이라는 어떤 전체 액수가 사실 미미하게 올린 거예요. 불과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런 어떤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 피해자분들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이 규모라든지 혹은 지금의 현재의 이 부동산 시세라든지 전세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가는 작업은 저는 그 국토위에서 그러니까 소위를 통과했지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전세 보증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을 만약에 또 선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만약 고집을 하게 되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특별법 이외에 추가로 입법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어떤 도움을 준다, 구제를 해나간다라고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실질적인 지금 이렇게 된 어제 타결돼 가지고 합의안 늘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빚을 더한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피해자의 말씀들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거고 우리 민주당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세 사기는 뭐 몇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네 분이 운명할 때까지 우리 몇만 건의 이런 내용들의 국가적 재난 수준 아닙니까? 특히 돈이 많아가지고 주식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재산의 이익을 투자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을
거주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산 집이 모든 전 재산 플러스 빚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보고 그런 인식을 갖고 국민의 삶의 터전을 우리가 지켜준다라는 국가적 책무 입장에서 그렇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저는 입장을 갖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도 선지원 후보상, 후구상권 청구 이런 입장으로 폭넓게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보완을 한다면 어떤 부분으로 가야 할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말씀만 제가 다시 좀 예. 말씀을 드리면 구상권이라는 건 어차피 그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상권을 행사해서 지금 전세 사기범들에게 얼만큼 그것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그 수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수치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냐면 실제로 이런 사기들에 대해서 이 전세 사기범들의 재산을 얼만큼 돌려받아서 지금 이 임차인들이 받아낼 수 있느냐의 그 시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상권이라는 건 말이 구상권이지 거의 정부가 그냥 다 보전하는 어떤 형식인데 앞으로도 그렇다면 이런 주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기는 모든 부분에서 전부 다 정부가 다 보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인지 그게 사실상 애매하다는 것이고요. 사회적 재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심상정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해서 굉장히 심상정 의원이 소위에서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심상정 의원이나 혹은 민주당 의원들도 약간의 어떤 성찰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느냐 하면 임차인, 임대인 그 3법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급격하게 그 법을 시행을 하면서부터 비롯된 문제라는 건 상당히 지금 많이 드러나 있는 어떤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제도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해 준다는 어떤 그런 이유가 실제로 시장에서 임차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급격하기보단 진짜 시장에서 현장에서 제대로 정말 효율성 있게 이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게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전세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의 돈 갖고 전세를 들어갈 수 없는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부자 감세에서 50조 가까운 우리 법인세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제가 볼 때 한 그 10분의 1, 5분의 1 정도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산층도 아니고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의 이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적 재난 차원에서 정말 국가나 정부나 국민의힘이 좀 폭넓은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특별법 이외에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거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좀 우려를 해소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건 일단 과정 중이고요. 물론 지금 지금 그 시찰을 하는 것들이 언론에 공개되지 아니한 부분은 저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의 어떤 시찰, 어떤 한 특정 국가에게 시찰을 하게 지금 공개하는 그런 그 점 하나만큼이라도 지금 일본이 전향적으로 지금 공개를 하는 것이거든요. 11개 국가가 참여한 IAEA 조사 이외에 그 어떤 국가도 물론 이게 시찰이라는 이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게끔 공개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정말 그 오염수와 관련돼서 과학적으로 검증을 원한다면 돌아와서 저는 검증을 받아야 그러니까 검증단이 아니죠. 시찰단의 보고를 보고 그다음에 그 보고 이후부터 사실상 하나씩 면밀하게 따져나가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근데 지금 아직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이것이 이미 깜깜이니까 무효고 또 우리가 왜 그것을 그냥 승인하는 것이냐라고만 비난할 거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민주당의 입장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면 2021년도에 대정부 질문에서 정영 외교부 장관한테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IAEA 국제원자력 기구의 그런 이 기준에 맞게 방류를 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라고 대정부진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요. 2020년도에 원자력 안전위원회 당시 문재인 정부 산하에서 검증을 하고 이건 문제가 없다라고 삼중수도 문제 없고 전체적으로 방류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IAEA를 못 믿겠다던가 또는 뭐 방류 자체가 문제가 있다거나 완전히 입장을 바꿔서 정부를 공격하는 건 그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죠. 후쿠시마 오염수, 정확히 표현하면 폐기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 이 시찰이 아니라 검증과 조사 해가지고 정확히 생명과 안전에 위협받지 않는다라는 이런 입장을 정확하게 우리 정부는 국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일본 정부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죠. 근데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깜깜이 산무 시찰단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료 채취가 필요합니다. 오염이 돼 있는지, 핵 폐기수가 이게 정말 이게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나 식수나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지. 두 번째는 시찰단 가는데 21명 갔는데 단장 이외에는 아무도 지금 공개된 게 없어요. 그렇게 당당하면 공개를 해야죠. 국민들이 지금 계속 의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언론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시료 채취도 안 되고 명단도 없고 언론 기자도 함께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산무 깜깜이 시찰단이다. 관광 갔는지 잘못하면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후에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후쿠시마 수산물, 농수산물에 대한 이제 수입에 대한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찰단이 갔다 와서 큰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면 검증이나 조사에 안전하다라는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예. 우리가 그 후쿠시마 수산물과 농수산물 수입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2차까지 해서 승소해가지고 지금 일본산 수산물과 그 농수산물은 지금 수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 우리 국민들의 식탁에 후쿠시마 오염된 농수산물들이 올라온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동해안, 호남 일대의 그 수산물을 담당하는 어민들, 수산업 중앙회부터 시작해서 17일 날 지금 협의회까지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강력하게 이거 대처해야 됩니다. 이 시찰이 돼서 안 됩니다. 검증과 조사 철저하게 하고 와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지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평론가께서는 일단은 돌아오고 나서 그 결과물을 보고 이야기하자 이런 부분인 건데요. 네. 이제 대변인께서 언급을 하신 이제 공개되는 부분이 극히 적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정부는 지금 굉장히 그 일본 정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받아들였거든요. 국내 언론이 어떻게 되고 또 국내에 그 지금 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어민들의 지금 그 목소리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시찰단이 와서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이거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라는 가정을 해서 지금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라고 지금 미리 걱정을 한다는 건 전 불필요한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고민을 하신 민주당이 왜 2020년과 2021년에 문재인 정부한테는 일본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높이라. 왜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염수 폐기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중국의 동부 해안에 원전들 많습니다. 원전들이 지금도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 오염수 핵 폐기 수를 지금 방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전들에 대해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 그 서해 그대로 우리 서해안을 관통해서 우리로 오고 있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목소리 한 번이라도 높였는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북한의 핵 폐기물입니다. 북한도 지금 핵을 지금 원전은 없지만 핵과 관련돼서 엄청난 폐기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성강으로 그냥 흘려 보낸다는 그런 지금 정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5년 동안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핵과 관련된 그런 이 엄격한 기준을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 대해서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만 지금 우리가 큰일 난 문제다라고 강조하는 건 그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원안위가 어떤 보고를 냈고 문재인 정부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 입장은 그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에 대해서 할 소리는 했는지에 대한 검증부터 하고 사실 현 정부를 비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실장님,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이렇게 같은 시각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정부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 보고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과 좀 내용이 틀려서 제가 말씀을 정정해서 드리는데 이 전문가 그룹에서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토론했던 내용을 정리한 이 정부한테 보고했던 동향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이 동향을 보고 해양 방사능 조사, 수산물 방사능 검사,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조사까지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 지금 이제 이해가 돼서 그냥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 저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후쿠시마 오염수, 핵 폐기수 이후에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요구 이런 것까지 앞으로 전개될 거라고 예측이 돼요.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식탁에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진영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찰단에 대한 여야 공방도 만만치가 않은데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장외 투쟁에 나섰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또 시선 돌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슈를 전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지금 시기에 시찰단이 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우리 야당의 목소리 그리고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분출된 것이라고 보죠. 그만큼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핵폐기수 시찰단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초 시찰단이라는 이런 제안을 줬을 때 우리가 받아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최소한 검증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시료가 있어야 이게 핵 폐기수가 이게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현장 가서 시설만 둘러본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명분만 주는 거예요. 일본 정부는 그것을 활용하겠죠. 왜? 일본과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 한국에서 현장을 시찰해서 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주변에 다른 국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명분을 쌓기 위한 하나의 시찰단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조사나 검증, 완벽한 검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국민한테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이렇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죠. 그런 분노의 표출이고 그런 정부에 대한 항의입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 경고이고요. 예. 다음으로는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이 된 게 기념관 건립 문제였습니다. 네. 이 부분 일단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박민식 국가보훈처 장관 후보자가 지금 보훈처장 시절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이승만 기념관과 관련된 문제를 야당 특히나 또 이번에 국회에 진입한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강력한 그런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뭐 규모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이념적인 문제를 지금 거론을 하면서
대해서 국가 내란 수계 뭐 이런 표현으로 공격을 했고요. 물론 박민식 후보자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정말 이념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뭐 국가 내란, 뭐 수계 이런 표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의 어떤 그 주장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이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돼서 비난하는 건 반통일적이고 이 정읍선언 같은 부분들, 단독 정부를 표현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라를 분단시켰다, 분단의 원흉이다 이런 북한의 어떤 시각과 지금 거의 동조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4.19가 일어나게 된 뭐 그런 이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부정 투표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다면 그게 왜 국가 내란의 어떤 부분이겠느냐라고 되묻고 싶어요. 그건 그때 당시에 내무장관 이하 6인위원회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선거가 아니라 그때 그 부통령에 대한 선거였습니다. 이승만 후보는 이미 단독 출마를 했기 때문에 당선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 부통령에 대한 어떤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으로서 책임이 있겠지만 그것을 내란 운운한 저는 상당히 그 당시가 아니라 우리 광복 이후에 45년부터 48년 그다음에 그 국가 수립 그 과정 속에서의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지금 표현을 한 것이라 상당히 이념적인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집중 질의가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승만 대통령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전두환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공과 과거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국민적 동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박민식 후보자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적격 문제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과거 검사 시절에 월남 참전 가족들을 무리하게 기소해서 결국은 5년 만에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 가족이 파탄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국회의원 18대 때 국회의원이 돼서 변호사와 겸직을 했던 이런 문제. 그리고 조포, 그리고 성매매 알선 이런 거와 관련돼서 수임했던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훈처장 지금 재직 시절에 같은 법률사무소에 있는 김노은이라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되고 이렇게 사적 이 관계를 통해서 같은 동일한 법무법인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훈부 장관으로서의 장관으로서의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있는데 지금 어제 쟁점이 됐던 게 총선 출마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이런 질의에 대해서 크게 답변을 그냥 회피하듯이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실질적으로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된다라고 안 한다라고 해야죠. 그래야 윤석열 정부한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4개월, 5개월, 6개월하고 장관직 명함 하나 쓰는 걸로 이렇게 장관직을 하면은 정부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계속해서 여파가 번져가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자금 세탁 의혹까지 공세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제 모 종편 방송사가 단독 취재한 내용이죠.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초기에는 지금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이나 기각을 했는데 최근에 받아들여져서 업비트 등 거래소와 기타 여러 부분을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결과가 어저께 일부가 지금 보도가 됐는데 문제 핵심은 이겁니다. 2월 달부터 3월 초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2억 5천만 원의 돈이 인출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은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최근에 440만 원을 인출했다고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밝혀낸 것은 440만 원을 인출한 이 통장은 시중은행이에요. 그런데 시중은행이 아니라 이 업비트에서 다른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을 넣는 그런 계좌
지금 그 쪽에서 계속 인출이 된 어떤 부분이 2억 5천만 원이다라고 특정을 했거든요. 액수를. 그렇다면 지금 돌아보는 건 지금까지 이 김남국 의원한테 했던 혐의는 혹시나 이런 어떤 뇌물, 그러니까 불법 로비로 해서 그 게임을 사행성 게임을 지금 양성화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업체로부터의 어떤 불법적인 코인 획득,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싶다가 혹시나 대선 전에 이게 정치 자금 아니냐, 이쪽으로 지금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참 너무나 허위사실 유포하는 발언들인데요. 예전에 뭐 성남 FC 그 성남에 뭐 백현동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대장동 해가지고 뭐 김용 뭐 정진상 대선 자금 뭐 이재명 민주당 뭐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김남국의 그 코인과 관련돼서 왜 이재명께 정치 공세를 하면 안 됩니다. 330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하나도 돈과 관련된 내용들이 안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공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투명하고요. 코인과 관련돼서 그렇게 허위사실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집권당으로서 당대표나 책임 있는 분들도 책임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뒤늦게 가상화폐를 이제 재산 등록할 수 있도록 어제 소위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참 잘 된 일입니다. 이 우리나라 법이 없었는데요. 법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관련 고위공직자들 모두가 이제는 재산 등록을 해서 투명하게, 불법은 아니니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이번 25일 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 말씀도 드립니다. 말씀하신 김에 이른바 이제 말씀하신 김남국 방지법 처리 과정에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도 짧게 들어볼까요? 너무 당연한 법이죠. 뭐 골동품 하나도 다 공개가 되는 세상에 지금 뭐 몇백억의 그런 그 코인을, 그러니까 과상 자산을 재산으로 지금 인정하지 아니한 어떤 부분들, 저는 지금 그 법률을 다루는 분들이나 혹은 국회의 일부 어떤 분들은 사실 이 가상화폐가 그러니까 그 재산으로 인정받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이 불법적인 어떤 은닉을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어떤 입법권을 그렇게 행사하신 분이 혹시나 있어 왔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 통과가 된 게 아닌가. 김남국 의원의 어떤 그런 코인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늦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재산을 등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 혹시나 그런 코인을 동원해서, 가상자산을 동원해서 불법적인 자금을 은닉했다는 그런 근거가 있는 상황도 우리가 다 사실은 추적을 해서 밝혀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전수조사하자 해가지고 이끌고 와가지고 지금 불과 한 열흘 만에 우리 법안이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참 다행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정치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로 바쁜 가운데 사실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였습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이제 봉화마을로 향하는 모습이었는데 속내가 어떨지 다들 또 여러 가지 악재를 최근에 이제 겪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속내야 있겠죠. 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겠고, 그건 여야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통합의 어떤 그런 이 목소리를, 또 이미지를 높이고 싶겠고, 그리고 이제 또 야당 입장에서도 당내 지금 분열을 어떻게든 다시 한 목소리로 내는 그런 그 목적이겠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딱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은 과연 어느 당이 잇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야를 떠나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 시절에 공과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영과 반하는 정책을 과감히 받아들인 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미 FTA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감하게 국민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상대 진영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던 분인데, 과연 어느 정당이 그런 정신을 잇고 있는지 국민들은 아마도 평가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평가는 저는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평화, 국익 외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시절에 연정도 제안했고 이런 기억들이 떠오르는데요. 요즘에 윤석열 정부 1년 들어오고 나서 정치가 실종이 됐습니다.
야당 대표 한 번도 지금 만나지 않습니다. 야당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정치가 실종됐는데 국민들은 불안하고 국민의 민생의 삶은 아주 팍팍합니다. 대통령께서 통합의 리더십을 갖고 정치를 복원해 줄 수 있도록 하기를 이 노무현 대통령 14기 주기를 맞이해서 예. 그런 생각들을 떠오릅니다. 예.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좀 더 여쭤보면 국민의힘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를 들르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또 봉하마을에 간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그 시작을 시원을 보면 3당 합당에부터 사실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3당 합당의 주역 중에 하나인 김영삼 대통령을 묘소를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간다라는 건 어쨌든 한 번에 갈 때 그쪽 이 부산이라든지 또 부산 경남 그런 민심에 대해서 이 한쪽만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네. 포함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다 이렇게 정신을 잊고 있다라는 그런 정당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잘했어요. 근데 더 잘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전 대통령까지 이렇게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김영삼 대통령 그 방문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굉장히 민주주의와 그리고 그 하나의 척결, 그 금융실명제, 조선 총독부 건물 파괴 그 역사와 국익,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했던 분이죠.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저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가는 것은 아주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황명선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